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강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 공동체주의를 다루면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도 다뤘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도 우리가 마저 다루도록 하고요. 또 제 책의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이 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자주성 개념을 제시하는 건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유주의와 자주성,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연장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얘기 이어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개인주의에 대립해서 공동체주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주의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동체는 고유한 어떤 존재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 공동체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동체주의의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최근에 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이클 샌델, 정의론을 지었던 마이클 샌델, 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우리 공동체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가족 공동체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상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우정의 공동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연적이고 이 관습적인 그런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이제 대안으로서 과학적이고 좀 합리적인 공동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좀 보편적인 그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그런 공동체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소위 무정부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공동 소유에 기초하고 또 꽃면연합에 의해서 자치라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무정부주의자들의 공동체였었습니다. 자,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의 공동체도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나왔던 것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동체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동체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19강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공동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강, 21강은 이런 마르크스주의 공동체가 왜 무너졌는지,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사회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어디 또 강의나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1990년대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절망 또는 환멸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종말에 이르렀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일본계 미국 역사학자인데 후쿠야마죠.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가말로 이제
역사의 끝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주변 사회를 세계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나라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쿠바나 또 조선, 북조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또 중국도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건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와서는 저 남미의 차베스 이런 사람들, 이 소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대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또 자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게 됐던 건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책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 좀 다뤘습니다. 19강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마르크스와 프루동의 소유론을 마르크스가 프루동의 소유론을 어떻게 비판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사실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종의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확립을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이죠. 근데 이 마르크스가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이론가 프루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의 이론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소유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가지고 무정부주의 이론을 확립했던 사람인데요. 이 프루동을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제시했던 거죠. 프루동이라는 사람이 1848년에 빈곤의 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것을 비판하면서 1847년인데요.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프루동이 빈곤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무정부주의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마르크스가 그걸 이제 읽고, 이 사람은 철학적인 개념이 없는구나 라고 해서 철학의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프루동의 주장이 철학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프루동의 무정부주의 이론을 이제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저서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1847년에 썼던 이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뤄집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불평등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무정부주의를 다룰 때 무정부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불평등은 자본가들이 일종의 사기나 기만에 의해서 노동자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런 주장이죠. 기만과 사기 이런 것들이 그 불평등의 원인이고, 이런 기만과 불평등을 일종의 옹호해 주는 거,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정부주의라는 주장을 펼쳐나갔던 거죠. 근데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이런 무정부주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가 초기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장 교환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자본가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과 사기를 써서 상품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상품 사서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요. 노동력이 사실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주지 않고도 노동자를 이제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초기에는 일종의 기만과 사기가 개입해서 착취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하게 된다면은 시장 교환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자본가들의 이런 기만과 사기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단순히 기만과 사기에 의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것이 마르크스가 소위 잉여가치론이라는 거죠. 잉여가치.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잉여가치라는 것은.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그 가치하고, 그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치하고의 차이, 그걸 우리가 잉여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노동자들은 자기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 생필품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잉여가치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르크스는 이런 잉여가치를 사실 생산하는 것은 노동자인데요. 소유하는 것은 자본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소유함으로써 착취가 일어나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날로 계속 발전하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럼 불평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의 이전을 막아야 되죠.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곳을 막아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 잉여가치를 이전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법이죠. 소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가 자본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또 잉여가치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소유라고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평등의 원인에 관해서 무정부주의자들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쪽은 사기나 기만이 불평등의 원인이고요. 이것을 보장해 준 게 국가니까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반면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를 이전시켜주는 사적 소유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의 원인이고요. 따라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사실 좀 이 문제는 경제학적 이론적인 문제이고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무정부주의자들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그 서로 입장 대결을 보여줬는가를 통해서 더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소유는 노동에 기초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공동적으로 노동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다 해서 소위 공동소유를 주장했죠. 그 공동소유가 일종의 꼬면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소유의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적 소유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공동체의 소유조차도 부정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모든 소유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국가적 소유도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폐지해버려서 소유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아직 사회주의 단계는
공산주의 단계에 넘어가기 이전에 사회주의 단계는 일단 사적 소유와 공동적인 소유를 없애서 모든 소유를 국가, 사회 전체가 소유하는 사회적 소유 내지 국가적 소유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마르크스가 이렇게 공동적인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적 소유를 주장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론적, 경제적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잉여 가치가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잉여 가치 이론 때문에 이제 성립됐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공동적 소유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생산체, 생산 단위는 이런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때로는 해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합병을 해서 보다 발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어떤 생산 단위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산 단위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적 소유라는 제도가 확립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사적 소유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요. 공동적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데 공동체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공동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뭐 다른 것과 합병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생산의 단위를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란 말 들어봤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출연했던 게 다윈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생물체를 연구를 해서 출연했다고 하죠. 근데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진화론에서 왜 중요한가요?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치 이제 고립되어서 옛날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화론의 이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단위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요.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니까 일종의 갈라파고스 제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러므로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생산의 발전을 발목을 잡고요.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생산이 후퇴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중인데 그 가운데 시민단체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단체는 특징이 뭔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세워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시민단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변화된다면은 시민단체도 기존의 시민단체는 사라지고요. 새로운 시민단체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의 시민단체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변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시민운동 자체가 퇴보하는 경향이 생겨나는데 왜 이 시민단체가 사라지지 않고 버티는 건가요? 그 이유가 바로 시민단체는 시민의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니까요. 그래서 사실 공동적 소유 제도 하에서는 공동체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고요. 결과적으로 생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점을 우려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소유를 국가 단위로 흡수를 해버렸어요. 국가 단위에서 생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새로 생산 단위를 만들기도 하고요. 생산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폐지하기도 하고요. 국가에게 그런
결정권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 소유 하에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뭐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면은 국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죠. 국가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그 대중의 뜻과 상관없이 폐지했다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소위 독재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두 번째로 이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소위 국가적 소유, 소유의 폐지, 그런 주장이고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독특한 국가론이 존재합니다. 독특한 민주주의 이론이죠. 그 이론을 우리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 자신은 사실 이 국가 이론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르크스 당시에 1870년에 파리 꽃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르크스는 뭔가 새로운 어떤 사회에서 국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몇 가지 이 단서 또는 이데아, 관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르크스 자신이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확립해 하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이 사회주의 국가론을 이론적으로 확립했던 사람은 바로 레닌이죠. 레닌의 이제 이론적 업적이 바로 국가론을 확립했다는 건데요. 레닌은 역사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1차 혁명이 있었고요. 또 곧이어서 이제 1917년 이제 러시아 혁명이 있었는데요. 이때 러시아에 보면 아주 독특한 사회적 제도가 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소비에트라는 제도예요. 소비에트란 말은 말로 하면은 별로 일종의 군중 집회다 또는 평의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는. 근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니까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일종의 파업을 하면서 집회를 해서요 자기들의 대표를 뽑고, 또 학생들은 또 학생들 마음대로 모여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고, 이런 대표들이, 병사들은 또 병사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대표를 뽑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에트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거의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닌은 이런 소비에트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소위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마오가 식민지에서 해방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소련의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그대로 중국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현실, 식민지 현실에서는 잘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소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를 구성을 하고요. 어느 날 중국 같은 사회는 소위 인민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보면은 국가의 이론이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서 레닌으로, 그리고 레닌에서 마오로 다양한 이제 이론이 나타나는데요. 요 전체를 이제 포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론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민주를 넘어서 자치로, 그 다음 절 민주를 넘어서 자치, 19강 민주를 넘어서 자치로라는 이 절에서 소위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마르크스의 국가 이론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정부주의자들의 꽃면연합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해요. 무정부주의자들의 꽃면연합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단위를 기초로 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이거든요. 그죠? 서울 영등포구 지역 대표, 그죠?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대표, 이런 식으로 지역 대표가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징은 지역 대표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생산 단위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우리 공장 대표로 누굴 뽑고요. 우리 학교 대표로 누굴 뽑고 우리 군대 대표로 누굴 뽑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하는 대표체제. 이게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사실 의회민주주의는 지역대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끌어들이죠. 사실 이 비례대표가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생산의 단위 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비례대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의미로 좀 외국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또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대표는 대개 그 지역 농장을 대표하는 농장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현실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대표는 오히려 거의 대부분 생산 단위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역 대표냐 생산 단위를 대표하느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표라고 한다면은 주로 생산보다는 소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영역이니까요. 소비의 문제가 주로 이슈화되고요. 주로 소비를 많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주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죠. 반면 이제 생산 단위를 대표로 하면은 자기 생산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생산체제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다뤄진다는 점에서 민중적인 요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잘 대변될 수 있을 거다. 노동자, 농민들, 이런 민중의 요구가 이런 생산의 단위를 대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로 또는 잘 대변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료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의회민주주의는 관료제를 실시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떤 그 정부의 목표는 우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전문가들, 그 실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 그러니까 관료죠. 관료에게 맡기면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꽃민연합,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관료제를 폐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민중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치체제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 제한은 있어요. 무정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민중의 자치에 의해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르크스는 만약에 공산주의 같은 미래 사회에 이르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을 민중의 자치로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발전 과정 도중에 있고요. 자본주의와 대결 속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실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거죠.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은 민중의 자치에 의해서 실현을 하고요. 외교적, 군사적 이런 측면은 관료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일부분 외교나 군사적 이런 부분에서는 관료적 제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 관료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료 제도조차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닌이 소위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그런 이론인데요. 레닌이 제시했던 거는 현실적으로 일부분 관료제를 남길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관료제들을 장차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한을 했냐면은 첫째로 관료에게 이 특권을 폐지했습니다. 관료의 특권. 우리나라에서 관료 특권 중에 대표적인 특권이 뭐겠습니까? 모든 관료들이 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상급 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료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판공비 때문입니다. 월급은 사실 몇백만 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공비가 커요. 내가 공무원 판공비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총장 판공비는 약 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특권이고요. 그래서 레닌이 관료제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모든 관료의 판공비를 없애버렸습니다. 관료 특권을 없애버렸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는 관료의 판공비가 없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관료가 올라갈수록 하급 관료보다도 상급 관료가 월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세지향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레닌은 관료의 봉급을 노동자의 봉급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관료에게 우선 이제 그 특혜를 베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봉급 수준의 관료도 노동자의 봉급 수준을 받도록 만들었고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제안이 많은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부분 관료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관료제조차도 뭔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게 관료제를 폐지한 그런 특징인데요. 이 관료제를 폐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관료제를 사용하면은 일을 잘하는, 그죠?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뭔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단점이 관료들이, 그죠? 원래 국민들이 제시한 의사, 합의된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관료가 관료적인 지배 체제를 만들어 버리는 소위 관료 테크노크라시라 그러죠. 관료 체제, 관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크노크라시의 문제점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 관료 체제를 제한하고 일부분만 인정하는 그 이유는 이런 관료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테크노크라시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민중이 자기의 의사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의회민주주의보다도 발전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중의 의사를, 특히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의 의사를 국가에 더 많이 끌어들이고요. 또 이런 합의된 민중의 의사를 직접 민중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보다는 좀 발전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도 의회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대개 일반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국가적 소유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폐지하고 이제 무정부주의의 공동적 소유와 대립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소위 소비에트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 요 특징이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런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그 역사적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소련이나 또 중국, 뭐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민중과 그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형성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990년대에 이르게 되면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거의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이제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20강, 21강 요 내용 중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왜 무너졌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 사회주의가 무너진 데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장들이 나왔죠. 경제적 이론도 있고요. 정치적 이론도 있죠. 경제적으로는 주로 어떤 주장이 나오나요?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주선은 쏘아 올리더라도 비누는 제대로 못 만든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너무 군사적인 또는 중공업 중심의 발전을 취했고요. 경공업, 소비재 이것을 무시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쪽에서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가 60년대 일종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때 국가 예산 가운데 거의 한 95% 정도를 중공업 내지 군사공업에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생산한 생산 부가가치가 생산한 것 가운데 5%를 가지고 전 국민이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만큼 소비재나 경공업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무시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경제적으로. 또 많은 이제 문제점 가운데 이런 문제점을 들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사회는 사실 계획경제인데, 그래서 국가가 전체 국민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생산을 하는 계획경제인데, 실제 사회주의 사회의 그 경제 결과를 보면은 계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무정부주의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서 생산한 것을 원료로 해서 저쪽에서 제품을 만들고요. 이쪽에 만든 제품을 저쪽에서 소비를 해주고 이래야만 전체 경제가 조절이 되는 건데요. 이제 자본주의는 이것을 시장을 통해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이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생산 전체를 조절하는 게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적인 이제 조절 방법인데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주 생산은 이쪽에 많이 해놨는데요. 이쪽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공장에 썩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많이 생산을 부족해가지고요. 저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쪽에서 생산이 부족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굶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전체 국가 단위에 이것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상도에서 뭐 1000만 톤짜리 강철 공장을 세워요. 그러면 전라도에서도 왜 우리는 안 세워주나? 그러면은 사실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만은 전라도에서 똑같이 1000만 톤 되는 강철 공장을 세우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민이 요구하면 대체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철이 1000만 톤이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생산의 조절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사회주의 사회 경제가 계획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 문제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제적 문제점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조절했고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획 경제를 택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시장 경제를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론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던 거고요. 또는 쿠바나 저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또 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경제공황이 나타나고요.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진 이유를 이제 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삼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실 원칙은 민중의 자치, 인민의 자치라는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독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강제적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사회가 과연 독재 사회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대 소련에서 스탈린이 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독재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급속하게 농업을 집단화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집단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는 독재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스탈린으로서는 당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 농업을 집단화시키지 않으면은 소위 물자 부족,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시달리게 되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독일과 같은 나치의 침략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탈린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나 그때 당시 스탈린의 독재 때문에 소비에트 사회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사실 소비에트 사회가 무너진 것은 70년대에 와서였거든요. 70년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당의 관료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의 관료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이 무슨 국민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강제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예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관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국민들에게 뭔가 강제를 하는데 지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해버리는 그런 체제. 그걸 우리가 당의 관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의 관료화를 일종의 스탈린식 독재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의 관료화라는 것은 당이 책임 맡은 지역에서 인민들이 요구하면은 그저 따라서 해주는 것. 왜 우리 나라에서도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지역의 이 행정부 요원들이 결국 그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이 일종의 인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인민들의 요구대로 그냥 따라서 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집단 농장이라든가 어떤 공장이 생겨나면요. 이게 일종의 그 공장 소속 사람들이 그 요구한 대로 머무러 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공동 소유 체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 결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계획경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요.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당의 이제 관료화가 일어났고요. 이런 두 가지 결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무너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잠시 받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죠. 자, 너무 빨리 정리를 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죠. 어떤 예. 예.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이제 뭐든 어떤 주의든 고착이 되면은 어떤 문제성이 발생되는데 사회주의에서도 어떤 너무 수동적인 관료가 돼 버리니까 발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고 그런 관계. 자본주의 관료주의에서는 또 관료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끌어가는 상태로 끌려만 가는 그 상태에서 또 발전이
그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발전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예. 그 어떤 상황, 시기나 오래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고착된다는 그런 느낌. 예,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사회가 잘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60년대를 지나면서 그 자본주의 사회는 새로운 이 산업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기술 혁명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이 자본주의적인 이제 발전이 생겨났고, 또 노동자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전문 노동자들이 출현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년대 이후 소우 사회를 이제 이끌고 갔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30, 40년대, 50년대 대규모 공장 체제, 육체 노동 중심의 제조업 체제, 중공업 중심의 그런 체제를 그대로 끌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어떤 변화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요. 예. 자본주의는 자원을 많이 착취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환경 보호랑 생태나 경선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도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대량 생산 체제를 50년대까지 이제 발전시켰던 거죠.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하다 보면은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생산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60년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산업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또 절약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술 또 기업을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었고요. 결과적으로 80년대까지 과거의 제조업, 대규모, 대량 생산 체제를 그대로 끌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는 어떻게 본다면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환경 파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을 발전시킬 때 먼저 중공업 그리고 군수공업 위주로 발전을 시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경공업 이쪽이 먼저 발전을 나가면서 중공업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은 먼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이라고 하는 게 또 군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관해서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막 일어났을 때 90년대 이제 한 중반쯤 구동독 지역을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동독 지역에 보니까 놀랬던 거 뭐냐면 예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중세 또는 근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낭만적인 도시예요. 낭만주의 출발점이 그 예나라는 도시인데 그 예나의 도시 한가운데 공장 빌딩, 공장 그 굴뚝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흉측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 있을 게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오피스가 있다든가 상업시설이 있다든가 그럴 텐데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할 건 오히려 공장이고요. 따라서 공장 굴뚝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쳐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중공업에 투자했던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돌리면 되고요. 그죠? 또 그 국가적인 계획이 제대로 안 맞으면 그것을 조절해서 국가적인 계획을 확립시키면 되고, 그래서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은 이제 중공업에 치중했던 정책을 경공업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거기에 가사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주로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생산 단위를 대변하는 그런 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안 되고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점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중공업 말고도 경공업이나 요즘 뭐 IT나 그런 것도 사실 자원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게 IT는 이제 경공업은 양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공업이나 경공업 상관없이 환경을 많이 착취하는 건 마찬가지고 IT도 컴퓨터를 만들려면 광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쓰면서 사람들이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그 시간에 또 자원을 또 착취하게 되고 어차피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자원을 약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요즘 8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경박단서 뭐 이런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개념들은 어느 정도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사실 많은 자원 낭비는 불필요한 과잉 생산 때문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 국가 계획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은 이런 과잉 생산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요구가 그런 것들이 가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 환경운동하는 분들은 거의 진보 계열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생산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질기고 양이 많고요. 또 오래가는 이런 걸 많이 만들었죠. 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회주의 상품이 투박하잖아요. 질은 좋지만은 투박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요즘 사회주의 사회도 보면은 아주 디자인도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우리가 신경만 쓰면 되니까.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 자유주의 문제를 다룰게요.